자, 2019학년도 1학년 1반부터 5반까지 송쌤 한국사를 함께하고 있는 은행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입니다. 안녕! 자, 오늘은 1시간 집중력 높이는 음악을 BGM으로 깔고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시험까지 거진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시작하셨나요? 예, 제가 괜히 울었죠? 자, 오늘의 목차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학습 19번의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 조선 초기의 정치부터 성리학 질서의 확산까지 거의 중기까지의 내용을 다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지 19번 조선의 건국, 통치체제 정비, 조선의 신분제, 양반 문화까지 요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몇 가지 키포인트를 뽑아서 조금 더 심화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9번 같은 경우는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번에 영상으로 우리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또 강의로 몇 번 보고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학습지 19번의 1번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 교과서 166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공부를 해도 좋아요. 네, 그러면 학습지 내용을 바탕으로 쭉쭉쭉 가볼게요. 자, 조선의 건국 과정입니다. 먼저 조선이 그냥 건국된 건 아니고요. 먼저 그 공민왕이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성장하게 되었었던 신진사대부 세력과 신흥무인 세력들이 계속해서 건문세족을 내쫓고 개혁을 추진하던 와중에 자, 원나라가 거의 멸망하다시피 되고요. 명나라라는 나라로 중국의 주인이 거의 바뀌게 됩니다. 자, 요거 좀 우리 써가면서 해볼까? Sorry. 자, 그래서 이 명나라라는 나라로 그 나라의 주인, 중국의 주인이 거의 바뀌다시피 하면서 이 명나라에서 그 당시 고려에다가 4대를 요구하면서 조공을 요구하면서 이런저런 무리한 요구들을 해요. 심지어 영토를 내놓으라고 하죠. 자, 그러자 고려 말 조정인 우왕이라는 이제 왕이 즉위해서 이제 집권하고 있을 때인데 이 우왕과 또 최영 장군이라는 황금보기를 돌같이 했었던 장군인데요. 아, 글씨 너무 그지 같죠? 자, 요 최영 장군이 당시에 명나라의 무리한 요구에 열이 받아가지고 선빵을 때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선빵으로 당시 명나라가 갖고 있었던 요동 지역을 치려고 했었죠. 요기 지역이죠. 요 요동반도 지역을 치려고 한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이 요동반도 지역을 치려고 하는 이 시도에 반대를 했었던 또 다른 신흥무인 세력이 있으니 바로 이성계라는 사람입니다. 이성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이성계라는 사람이 자기는 도저히 명나라를 이제 적으로 두고 요동을 정벌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라고 반대한다라고 사불가론이라는 그것이 불가한 이유까지 내세우면서 얘기를 했지만 당시 최영과 우왕은 이성계를 그대로 요동을 정벌하라고 보내버리죠. 자, 그러자 이성계가 위화도라고 하는 바로 여기 압록강 중류에 있는 작은 섬인 이 위화도라는 데서 군대를 돌리는 겁니다. 군대를 돌린다 그래서 돌아올 회자, 군대 군자에서 회군이라고 해요. 어디에서? 위화도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에 최영도 죽이고요. 그리고 우왕도 귀향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창왕, 그리고 이어 공양왕까지 허수아비 왕들을 왕위로 즉위를 시키죠. 자,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군사적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는요, 당시 누구랑 손을 잡게 되냐면, 당시,
분열되어 있었던 요 신진사대부, 그러니까 온건파 신진사대부와 급진파 신진사대부 중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게 됩니다. 급진파 신진사대부는요, 고려를 개혁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와는 달리 고려는 이제 노답이야.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돼. 라고 말하는 애들이었어. 그래서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던 애들이죠. 그래서 이성계는 급진파에 손을 들여주고요. 이 급진파와 손을 잡았던 이성계, 신진사대부가 분열되고 급진파와 손을 잡은 이성계는 당시 이미 완전히 붕괴되었던 전식과를 없애고요. 새로운 토지제도인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누가? 이성계와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자, 그래서 이성계와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토지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때 되게 상징적인 행동을 해. 기존의 백성들이 사실은 대농장을 만드는 것 때문에 검문세종이나 무신들이 대농장을 만드는 것 때문에 이제 당시의 백성들은 사실 정말 고달팠거든. 자신의 땅을 제대로 갖고 있지도 못했고 또 그때 그 세금 같은 것도 엄청나게 다들 걷어가고 그래서 이 옛날 토지대장 그러니까 전식과에 의거했던 토지대장을 싹 불태워버려요. 개경 한복판에서. 그지? 이게 되게 상징적인 이제 행동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불태워버리면서 우리는 이전에 검문세족과는 다른 애들이다. 우리는 새로운 세력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를 백성들한테 좀 보여줬던 거야. 그래서 이성계와 급진파 사대부가 사실은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데도 큰 영향력을 줘요. 이 과전법 실시가. 어쨌든 과전법 실시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권력은 장악했겠다. 끝까지 고려의 건국을 반대했던 정몽주와 같은 온건파 사대부를 다 제거하고요. 드디어 조선 건국에 성공합니다. 1392년 이렇게 해서 건국된 조선은요. 요 15세기의 다섯 왕들이 정치를 어느 정도 좀 통치체제를 정비해 놨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500년짜리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있었던 거지. 우리 조선사 개관에서 진짜 많이 살펴봤고요. 요 내용을 우리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우리 지금 이 강의에서는 쭉쭉쭉쭉 나가볼게. 태조, 세종, 성종 위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태조입니다. 태조, 마밤. 자, 태조는요, 우선 국호를 정했겠죠. 자, 국호를 뭐로 정했어요? 조선이라고 정했고요. 그리고 조선으로 정한 다음에 2년 뒤에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도읍지를 정하고 나라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 무엇보다 조선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 정도전입니다.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성계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정도전이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정도전 같은 경우는요. 우선 뭐 한양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양을 이제 정비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던 사람이야. 여기에서 말하는 재상은 누구냐면 신하들 중에서도 대빵,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까지 올라갔던 진짜 똑똑한 애들 있지. 그런 똑똑한 관리가 신하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정도전이 했던 말이 조선에서의 임금은 만백성의 어버이, 백성의 군림할 뿐이지 백성을 다스리고 이 정치를 하는 건 사실 재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왜? 왕위는 세습되거든. 똑똑한 왕이 즉위할 수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부족한 왕이 즉위하게 되면 그는 독재만 할 뿐이지 제대로 정치를 못할 거란 말이야. 그러나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간 이 똑똑한 신하라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의정부라 그래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모이는 그 의정부를 중심으로 조선을 굴러가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야. 그런데 이때 이 정도전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후일 태종이 되는 이방원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고요. 얘는 사실 5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 위에 있는 내형보다 굉장히 좀 뛰어나기도 했고 실제로 아까 정몽주를 직접 제거한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그 기억나시나요? 그 단신가 하여가? 자, 그래서 정몽주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해서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는데 정도전은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꺼렸어. 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반드시 왕 중심의 정치를 할 사람이거든. 다시 이 이방원이라는 후일 태종이 되는 이 사람은 국왕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단 말이야. 그러니 정도전의 말이 기쁠 리가 없겠지. 좋을 리가 없겠지.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던 사람이잖아. 그지? 그래서 정도전과 반목을 하다 결국 왕자의 난, 그 당시 왕자일 때 반란을 두 번이나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두 번의 왕자의 난을 통해서 결국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태종 이방원이고요. 이 왕자의 난을 통해 정도전을 제거하게 되죠. 자, 이방원은 자 우리 조선사 개간에서 공부했던 거 떠올려 보면 돼. 왕이 될 수 없는 애가 왕이 됐어요. 그럼 뭐에 미치게 돼 있어? 그렇지. 왕권을 강화하는 데 미치게 돼 있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제를 실시해야 되냐? 6조 직계제를 실시해야 했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요. 6조 직계제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얘 봐봐. 왕자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이 뒤에 병사들이 있기 때문이거든. 왕자가 어떻게 병사를 갖고 있었냐면 건국 초기에는 왕자들이 각각 개인적으로 병사를 운영할 수 있었어. 사병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병사. 그래서 이 사병을 갖고 있을 수 있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지. 지처럼 누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왕에서 끌어내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왕자, 공신, 많은 신하들이 갖고 있었던 요 사병을 폐지해버립니다. 혁파해버리고요. 또 하나,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요. 세금을 확보해야 나라의 재정이 튼튼해야 국왕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생각했지. 당연한 거예요. 왕에게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 요즘에도 총알이 있어야, 이 돈이 있어야 이제 권력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뭐 요 시기에도 그렇습니다. 국왕이 돈이 없이 빈털터리면 사실 뭐 왕의 권위가 설 리가 없죠. 그래서 국왕도 돈이 필요해. 세금을 확보해야겠죠. 그래서 양전 사업이 뭐냐면 밭전자야. 밭전자야. 밭을 측량한다. 그래서 양전이거든. 측량하는 사업. 밭을 측량하면 뭘 하겠어? 그래, 뭐, 밭의 주인이 누구냐, 밭을 얼마나 갖고 있냐, 이런 걸 조사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겠죠. 그리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요, 세금을 낼 만한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채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호패법이에요. 아이고. 호패법 먼저 볼게요. 호패법은요, 당시 조선의 농민이나 세금을 낼 만한 사람들에게 채워져 있었던 주민등록증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들의 허리춤에다 이런 걸 차게 만들어서요, 이들의 인구를 파악하고, 얘네들이, 뭐, 몇 살이고, 뭐, 과거에 합격했으면 어느 과거에 합격했고, 그래서 얘를 주민등록증을 채워서 이들에게 뭐를 걷어? 세금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호패법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었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던 의정부 서사제야 6조 직계됩니다. 혹시라도 까먹으셨을까봐 생각을 조금 떠올릴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조선이라는 나라는 의정부와 6조로 구성되어 있었죠. 자, 그 중에서도요, 원래 정도전이 만들고자 했었던 조선에서는요, 의정부에서 영의정, 의정, 좌의정들이 회의를 하고, 6조에게 보고를 받은 내용을 갖다가 회의를 해서 이 내용을 국왕에게 건의하죠. 사실은 건의한 것에 대한 국왕이 허가만 내리는 겁니다. 실제로 얘가 내린 명령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의정부와 좀 좋게 말하면 둘이 협의를 한 거예요. 국왕과 의정부에 있는 의정들이. 자, 그리고 의정부가 결국 6조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인데 왕이 생각하기에는 의정부와 국왕이 같이 협의하는 건 국왕권을 강화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왜? 왕들은 지금 국왕권을 강화시켜야만 했던 왕들이거든. 왜? 왕이 될 수 없는 애들이었으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애들이 왕이 됐으니 국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켜야겠죠. 그래서 6조가 직접 왕에게 보고를 올립니다. 장계를 직접 올렸다 그래서 6조 직계 제정. 자, 그럼 국왕은 6조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고요. 그래서 왕이 좋아하는 건 뭐겠어요? 6조 직계제입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훨씬 되고요.
의정부 서사제는 뭐 굳이 좋게 말한다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치체제로서요. 왕권을 강화하는 데 미칠 필요가 없던 왕들이 실시를 합니다. 다시 좋게 말해보면 사실은 이전 왕들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피를 다 본 다음에 안정된 왕권을 갖고 있었던 왕들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고는 합니다. 대강 느낌 오시죠? 네, 좋아요. 그대로 넘어갈게요. 미안. 모가지가 아파요. 자, 이렇게 해서 왕권을 태종이 강화시켜서 편안하게 즉위를 한 게 바로 세종입니다. 셋째 아들이었던 충녕대군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의 뭐 애민 정신, 뭐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신, 뭐 이런 것들은 널리 익히 알려져 있죠. 자, 세종이 했던 정치는 보통 우리가 유교 정치 혹은 성리학적 정치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교에서 강조하는 민본 사상, 뭐 백성이 근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백성이 뿌리다,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살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유교적 민본 사상을 강조했었던 시기가 바로 세종 때입니다. 유교적인 정치를 할 때니까요. 세종은 아까 말했었죠. 왕권을 강화시켰던 왕 다음에 즉위한 왕들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게 된다고. 자, 그래서 세종 때 뭘 실시하게 되냐면 신하들이 왕을 가르친다. 혹은 왕과 신하들이 서로 토론을 하는 자리인 경연이라는 걸 새롭게 실시하게 됩니다. 그만큼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간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경연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정말 맘먹고 공부할 수 있는 곳, 집현전이라는 데도 설치를 합니다. 왕도 역시 여기서 공부하고요. 현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각이라는 뜻이죠. 집현전을 설치하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없는 애들,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왕권의 안정을 추구하는 애들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다고요. 네, 세종도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합니다. 자, 요게 집현전의 모습이라는 거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여기 안에서 이렇게 책 보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하는 모습들이에요. 바람직하죠? 우리는 조금 좀 보기 어려운, 우리 반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세종이 어느 정도 왕권의 안정 안에서 나라를 정비해 놨었는데 이어서 세종의 아들이었던 문종이 즉위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죠. 그죠? 자, 그러자 어린 나이에 단종이 즉위를 하자 신권이 강해지게 됩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수양대군. 반란을 일으킵니다. 뭐예요? 개유? 정난이죠. 개유정난으로 왕이 됐어요. 왕이 될 수 없는 애가 왕이 돼버렸네. 그럼 왕권 강화에 미치게 되죠. 세조도 역시 왕권 강화에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6조 직계제를 실시할까?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할까? 6조 직계제겠죠. 자, 그리고요. 앞서 세종 때 실시했던 집현전도 없애고요. 경연도 폐지해버려요. 신하들이 감히 왕권을 강화해야 되거든. 자, 그렇다고 해서 세조가 막 폭군인 것만은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선은 자신이 이제 왕이 되는 걸 도왔었던 신하들에게 땅을 딱 줘야 되는데 이제 관리가 됐으니까, 새롭게 관리가 됐으니까. 어라? 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줄 땅이 없지? 하고 찾아봤더니 기존에 우리가 고려 말부터 계속 실시해서 조선 초기까지 실시해왔던 가정법 하에서 세습하면 안 되는 토지들이 너무 많이 세습이 돼서 줄 땅, 새로운 신하에게 줄 땅이 오히려 없어진 거야. 그래서 직전법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다시, 그래서 세습하지 못하게 만든 거야. 다시 한번 말할게요. 아빠 땅이었는데, 원래 요 아들내미가 이제, 아빠 땅이다 하고서는 세습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뺏어버렸다고.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직전법은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원래 전직 관리들, 그러니까 아빠가 죽을 때까지 전직 관리라면 이제 땅을 갖고 있을 수 있었는데요. 세조 때 이후부터는 현직 관리에게 땅을 줄 수가 없게 돼버리자 전직 관리, 은퇴한 관리가 관리,
에게선 이제 관직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땅을 빼앗아 버려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뭐야?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이죠. 자, 수조권을 빼앗아 버린 거야. 다시 그래서 현직 관리만 수조권을 받게 만든 것이 바로 직전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지? 근데 그 전에는 전직 관리, 그러니까 은퇴한 관리에게도 명목상으로 남겨줬었고, 심지어 세습도 가능했었거든. 그래서 뭐 휴량전, 수신전이라는 명목으로 세습도 가능해서, 당시 조선 한양에 줄 땅이 없는 거야, 줄 땅이. 지금 관리하는 애들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 땅을 줄 수 있도록 직전법이라는 걸 새롭게 실시하게 되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만들어 놓았던 조선의 법률들을 다 모아서 경국대전이라는 걸 편찬하는 걸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시작만 했어요. 완성을 언제 하냐면 바로 다음 왕인 성종 때입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게 된 때가 바로 이때인데요. 요 성종이 즉위할 때쯤 됐을 때는 기존에 나라의 통치체제를 정비해 왔었던 훈구 세력들이 어느 정도 좀 부패했을 때라 그랬죠. 그래서 새롭게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살림 세력을 등용을 했고요. 김종직이라는 사람을 등용하면서 그의 친구들인 살림 세력을 같이 등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 집현전을 계승해서 홍문관을 설치하고요. 경연도 재개했어요.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얘는 왕권의 안정을,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왕이었다는 거. 그래서 경국대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하게 된 조선 최고의 헌법이죠. 자, 여기까지 태태세세성 시기입니다. 훈구가 집권하던 시기였죠. 요 태태세세성 시기 왕 한 명 한 명씩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유교적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조선의 신분제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1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고요. 역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들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갈 거예요. 자, 중앙통치제도 한번 볼까요? 조선의 중앙통치체제입니다. 유교적 통치체제. 자, 먼저 최고학자기구로 의정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의 심의와 결정을 하는 곳이고 국정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재상들이 모여서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입니다. 자, 그 밑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육조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정책 집행하는 걸 담당했던 애들이고요. 2호의 병형고, 각각 하는 일이 달라요. 뭐 인사, 그리고 뭐 재정, 그리고 외교, 병사, 그리고 형법, 그리고 뭐 공조는 건축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고요. 요 6조와 의정부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게 의정부 6조 체제입니다. 자, 의정부 6조가 운영되는 방식은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가 있었고 어떤 학 때 무엇을 실시했는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특징인데요. 바로 3사의 존재입니다. 고려 때도 3사가 있었는데 좀 달라요. 자, 당시 조선 때 3사는요. 타원부, 사간원, 홍문관으로 구성된 3개의 사가 이제 있다라고 해서 3사인데요. 언론기관입니다. 모름지기 언론기관은 어떤 애들이냐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독점을 하거나 뭐 이걸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 비리를 하는 것, 저지르는 것을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헌부는요, 헌병이에요. 관리들의 헌병이다. 관리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사헌부고요. 사간원은요, 간쟁을 하는 곳이야. 간쟁이 뭐냐면 왕에게 요런 거 하는 거예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렇게 하는 애들이죠. 통촉 미안. 그래서 왕이 뭐 한때마다 막 한숨 나오게 막 다시 생각해 보세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런 애들 있죠. 이런 걸 간쟁질하다 그러거든. 간하게 청한다는 뜻으로. 그래서 사간원은 간쟁하는 애들이에요. 다시 말해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계속해서 옆에서 통촉해달라고 말하는 애들입니다. 자, 홍문관은 어떤 애들이냐면 자문기구예요. 왕이 제대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자문해주는 곳이고요. 또 하나 경연도 여기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사의 기능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로 언론 기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권력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다시 3, 4좀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한대요. 요거 어딜까요? 간원이겠죠. 그지? 그 다음 관리를 감찰한대요. 자, 요거는 헌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과 신하들이 같이 공부하는 곳, 경연을 주관하는 곳은 홍문관이겠죠. 얘를 합쳐 3, 4라고 하는 거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왕명을 출납하는 왕의 비서기구 풍정원이 있습니다. 이게 받들 승자야, 받들 승자. 그래서 왕의 말을 받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명에 따라 국가의 큰 죄인을 처벌하는 곳입니다. 바로 의금부입니다. 사극 같은 데 되게 많이 나와요. 대역죄인을 압송하라 해가지고 왕이 직접 신문을 하죠. 그래서 아주 국가의 큰 죄인들을 처벌하는 곳입니다. 의금부. 그 다음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 당시 조선의 수도 어디였어요? 아까? 한양이었지? 지금의 서울이죠. 이때 한성이라고도 부르거든. 그래서 한성부라고 부릅니다. 역사서를 편찬하는 곳이고요. 보관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작성했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춘추관입니다. 최고 교육기관이죠.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 여기서 관리를 다수 배출합니다. 성균관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성균관은 지금의 성균관 대학교 가보시면 명륜당이 있어요. 그래서 성균관 대학교가 맨날 얘기하죠. 600년 전통이라고. 이 성균관이 지어진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가 이이가 선배라고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성균관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좋은 대학이에요. 그 다음 지방통치제도입니다. 자, 지방통치제도인데요. 전국을 조선은 8도라고 해요. 도를 8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8도가 있는데요. 그 8도 밑엔 부목 9년이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는 5도잖아요. 우리도 8도잖아요. 그지? 충청도, 강원도, 시끄러. 미안.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뭐 경상도, 전라도 막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8도 밑에 우리는 도 밑에 시가 있잖아. 그 시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밑에 시, 그 다음에 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부목 9년은 사실은 중간에 있는 행정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 치면 시급. 우리가 경기도 잖아. 시흥시잖아. 여기가 시야. 오케이? 그 다음에 면. 그 다음 이까지 내려가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행정구역이야. 행정구역. 근데 이 도에다가 보내는 애들은 관찰사라고 하고요. 요 부목군현, 특히 군현급에 보내는 애들은 수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선은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됩니다. 고려랑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고려랑은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상피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상피제가 뭐냐면 이 지역 출신은 그 지역에 안 보내는 거야. 시흥시 출신, 시흥시에서 공부하고 나고 자란 사람들은 시흥시에서 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은행고등학교에 은행고 출신 선생님이 만약에 와 계시면 안 되는 거지. 상피제에 어긋나는 거지. 조선시대에는. 그 다음에 관찰사가 수령을 감독합니다. 수령이 잘 일하는지 감독하는 게 관찰사가 할 일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일반 군형으로 승격하고 써있잖아. 그 밑에 여기부터 볼게요. 지방에 있었던 그래서 고려 때 속현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던 지방 향리는요. 지위가 엄청나게 격화돼요. 왜?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됐거든. 고려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현이 많았잖아요. 속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향리의 힘이 되게 컸는데 이때 조선 때는 수령 밑으로 들어가는 이방, 아전 이런 거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위가 매우 크게 격화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향소부곡도 없어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향소부곡 이런 특수행정구역도 없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의 유력 양반들은요. 요 유향소라는 곳에 있어요. 마을마다 유향소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요. 이 유향소에서 지방에서 유력한 힘이 있는 지방 양반들이 여기에 막 모여.
모여서 여론을 수렴하고요. 수령에게 자문기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향리의 비리도 얘네가 직접 감시하기도 하고요. 또 백성들을 잘 교화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특히 사림들이 이 유양소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양반, 사족들은 향리를 감찰하기도 하고 수령에게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유양소에서 많이 모여 있어서 향촌 자치를 돕는 기능을 했었죠. 자, 그렇다고 유양소가 유양소 멋대로 하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서울에 경제소라는 걸 두어서요. 유양소를 감시하기도 하지요. 미안. 감시하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유양소와 경제소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입니다. 군사제도와 교통통신제도, 관리등용제도와 교육제도를 좀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칸은 군사제도 얘기였거든요. 자, 조선이라는 나라의 군사는요, 군역제도로 많이 운영이 됐어요. 자, 여기 뭐냐면 세금이야, 세금. 다시 말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양인이라면 반드시 군대를 세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의무병이야, 의무병. 그래서 양인 개병제라고 얘기를 해요. 조선의 양인, 평민입니다. 평민, 상민이라고도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 평민들은 모두가 계계별이 다 병사란 뜻이에요. 뭐 나중에 세조 때 보법이라는 걸 실시되면서 뭐 2명당 하나꼴로만 병사가 되고 나머지는 돈을 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조금 몰라도 되는 얘기고 그냥 양인 개병제만 좀 기억해 두실게요. 모두가 다 역을 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들 군대는 조직이 그래도 만들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중앙을 지키는 군대는 오위라고 하고요. 지방군도 있어요.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이 영과 진. 그래서 지방에 좀 주요한 조금 요충지, 각 마을마다 영과 진이 있어서 여기에서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진군이라고도 불렀거든. 자, 그리고 나서요. 세조 때 진간체제라는 게 더불어 실시돼요. 이 영진군을 이용한 체제인데요. 각 지역에 군사방어단인 진관을 설치를 해서요. 조금 큰 단위야. 그래서 영진군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외적이 만약에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 진관에서 막아. 근데 이 진관이 만약에 졌어. 그럼 깨졌으면 어디 움직이지 말고 다음 진관에서 또 얘네 방어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지역방어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진관 체제가 조금 단점이 있다면 영진군들을 다 여기에 부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군사수가 진짜 많아야 돼요. 각각 지켜야 되잖아. 각각 여기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를 다 지켜야 되니까 돈도 좀 많이 들거니와 또 인구, 군사력이 좀 많아야 돼. 그런데 조선 전기에는 뭐 계속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거의 100여 년간 평화로웠기 때문에 200여 년간 평화로웠기 때문에 요 군대를 이렇게 각각 뭐 딱히 이렇게 사람이 쳐들어오지도 않는 뭐 외적이 그렇게 많이 침입해 오지도 않는 지역에 진관마다 이렇게 방어하는 게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승방약 체제라는 체제로 바꾸거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 전체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지키는 사람들, 여기 진관마다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이 지역을 크게 방어하게끔 만든 체제인데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진관체제를 세조 이후 실시했다까지 조금 기억해 두시면 돼. 자, 그 다음 교통통신제도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교통통신제도도 크게 발달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물자수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역참제가 있었고요. 또 국가의 위급 사태를 전달하는 봉수제, 또 쇠고개 운반을 담당하는 조운제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려의 조은과 영로, 이거 잘못 나왔네요. 죄송해요. 조선도 이렇게 조은과 영로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각각 조창이라 그래서 조운 창고라는 게 있어요. 자, 다시 바꿔놨습니다. 죄송해요. 자, 이게 조선의 조은창인데 뭐 사실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창들 조세를 걷어가지고 보관하는 창고를 만들어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조세를 이렇게 쭉쭉쭉쭉 옮기는데 대부분은 수운을 통해서 옮겨요. 그래서 바다라든지 강을 통해서 조세를 운반하는 조운로가 있었고요. 또 하나, 역참제라 그래서 요거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역참을 곳곳마다 육로교통 요충지 곳곳마다 역참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야 진짜로. 렌트카 해주는 거야. 말을 빌려주는 거예요. 말을 빌려주는 역참이 있었고 공소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가가 위급할 때 이렇게 뭐시기요? 이 연기를 내뿜어가지고 국가의 위급사항을 알리는 기능을 했던 게 봉화라는 게 있던 게 봉수제입니다. 자, 그래서 역참, 봉수, 조운을 이용해서요. 통신이나 교통 같은 걸 활용하기도 했었고 또 과거제도 관리등용제도도 교육제도랑 연계해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관리를 등용하는 루트는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제도와 음서제도, 그렇지? 그 다음에 천거제도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데 과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양반 자제들이 대부분 응시하는 문과와 무과 문과, 무과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잡과가 있었습니다. 잡과는 각 관청마다 일하는 뭐랄까 행정직인데 말단 행정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중간 계층, 조선에서 말하기로는 중인층에서 하는 게 바로 잡과 응시인데요. 요 잡관에 해당 관청에서 별도 실시를 한다고 한다면 문과, 무과는 국가시험입니다. 무과는 무인들을 뽑는 거고 문과는 문인들을 뽑는 건데 문인관료, 행정관료겠죠? 그래서 문인관료를 뽑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요 사진, 그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제도랑 같이 연결을 해서 합니다. 서울과 지방에서 각각 서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서울에서는 사부학당의 중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방에서는 향교에서 공부를 해요. 이 공부한 내용으로 소과를 보게 되고요. 소과에서 만약에 이제 급제를 하게 되면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성균관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과에 응시할 수 있고요. 대과에 합격하게 되면 관료로 취직을 하게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뭐 30대 이상은 되어야지 과거를 급제할 수 있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거 준비하는 시간만 30년이 걸릴 정도였다고 하니까 엄청 치열했던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군사제도와 통신제도, 과거제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의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은 어떤지 좀 볼까요? 4번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까지는 아닌데요. 맨 위엔 양반,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서얼, 그 다음에 천민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양반부터 좀 보면요. 양반은요, 문무반 관료 계층을 말해요. 원래는 관리인데, 이게 신분층을 의미하는 걸로 이제 굳혀지게 되었었죠. 원래는 같은 양인이었는데. 그래서 신분층을 의미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지주층, 땅을 갖고 있는 주인층이나 관료층으로 각종 특권들이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자, 중인층 같은 경우는요, 뭐 예를 들면 서리, 향리, 역관, 의관 이런 애들이 해당됩니다. 그들은 직역이 아들에게 세습이 보통 돼서요. 그러다 보니까 계층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지배계층의 최말단이고요. 아까 보셨듯이 대부분은 잡과응시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아무래도 뭐 관리는 관리인데 말단 관리들이 경우가 많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세습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다른 중인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터월 역시 중인입니다. 첩의 자식이에요. 첩의 자식. 양반 가문에서 첩의 자식, 후처의 자식. 그래서 왜 대표적인 사람으로 홍길동 같은 애가 있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말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홍길동이 바로 서월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태어나기를 양반 가문에서 아무리 태어나도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차별을 받게 되죠. 얘네들은 그래서 대부분 잡과를 응시하기도 했어요. 문과 응시를 못하고. 자, 그 다음 상민입니다. AKA 양인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 상민, 양인이라고도 불렸었던 이 일반 계층이고요. 농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민인데요.
천민은 노비가 대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공사, 노비가 대부분이고요. 노비. 자, 그리고 백정, 광대, 무당과 같은 사람들도 천민에 속하게 됩니다. 자, 고려시대 때 백정이랑 이 백정은 달라요. 이 백정은 천한 갓바치를 이르는 말이고요. 쉽게 말하면 정육점입니다. 그래서 그 소고기, 돼지고기 잡는 애를 말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신분제로 보통은 정리하는데 원래 조선은 양천제라 그래서요. 뭐 얘네 셋은 그냥 양인이고 그리고 천민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양천제라고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신분제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계의 의견이 있으나 교육과정상 이렇게 나눠봤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선 중기인데요. 길어지는 감이 있으므로 이 정도에서 영상을 자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요. 이따 봐요. 자, 지금까지 19번 학습지의 교과서 116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19번 전부 다 하려고 했었는데 내용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뒷부분은 20번 학습지랑 같이 해서 한 강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쌤하고